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전 어른들 말씀이 쌍가마를 가진 여잔 시집을 2번 간다고 하던데 전 쌍가마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모르겠어요. 남의 탓이나 정해진 운명 같은 건 믿고 싶지 않지만 제 기구한 사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도 무슨 팔자가 그리 사납냐고 안 됐다고 하실걸요. 저 성격이 급해서 다른 인사말 제치고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984년에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자란 제 가족은 부모님과 밑에 남동생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공이었는데 자주 집을 비우시고 했어도 저 좋아하는 통닭이랑 호떡 자주 사주시는 좋은 분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남 얘기 말하듯 하냐면 우리 아버진 참 일찍 세상을 뜨셨더랬죠. 저 중학교 다닐 때쯤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아버지가 가시고 난 뒤 집안은 무겁고 우울한 기분이 돌았습니다. 엄마는 원래도 아들만 예뻐하는 분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더욱 남동생에게 애정 아닌 집착에 가깝게 그러셨죠. 그런 친정엄마를 이해 못하고 난 그냥 원망과 불신만 가득한 그런 상태였어요. 하도 내게 무관심한 친정엄마에게 반항하듯 하룻밤 외박을 했거든요. 가출같이 말이죠.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들어갔는데 친정엄마는 나한테 왜 집을 나갔냐, 어디서 자고 왔냐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툭 던지듯 말했어요. 기집애가 밖에 나가서 집안 먹칠할 생각 말어. 너 보고 뭐 되라고 기대 안 하니까 쥐 죽은 듯 학교나 다니다 졸업해. 대학은 무슨 대학? 네 동생 뒷바라지할 돈도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친모는 딸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나도 딸 키우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지도 의지하지도 못한 채 청소년기를 마치고 국공립 대학에 갔어요. 엄마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학비랑 생활비 벌며 나와 살았습니다. 대학 때 몇 번의 연애를 했다가 같은 과 선배랑 사귀고 결혼까지 했어요. 나도 이제 나만의 가정을 일구고 살아보는구나 했죠. 임신하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딸 하나 낳아 애지중지 키우며 남편이랑 괜찮게 살았어요. 하지만 내 집에 떨어진 불행의 씨앗은 남편 회사 후배의 작은 유혹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주식 열풍이 불던 때였는데 주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얘기로 들끓었었죠. 남편도 회사 사람들하고 모여 누가 얼마나 벌었네, 나는 어디에 투자했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집에 와서 저한테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 혼자 벌어 아끼고 아껴서 겨우 전 월세 사는 형편에 투자할 돈이 어디냐며 전 주식 같은 거에 관심 끄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미 남들과 돈 번 얘기에 마음을 빼앗긴 남편 귀엔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끔 회식하거나 친구들 만나 술 마시다 늦기는 해도 평소엔 퇴근 시간 맞춰 제깍제깍 집에 들어오던 남편은 맨날 술에 취해 새벽녘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사람이 멍한 데만 바라보고 삶에 의지가 없는 듯 누워있거나 한숨을 푹푹 쉬는 것입니다. 회사 상사한테 안 좋은 일 당했나,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기가 말을 해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주자 하며 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웠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털어놓은 얘긴 결국 투자 실패였어요. 회사 퇴직금 미리 끌어 쓰고 대출받아 몽땅 퍼부어 샀던 주식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였죠. 어느 집 누가 그랬다더라 인터넷에서 그런 얘긴 들었어도 그게 내 남편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지 돈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르에 빠져서 술에 의지하다가 급기야 회사 차량으로 사고까지 나고 만 겁니다. 회사에선 평소 근태 엉망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남편을 하루아침에 해고를 했고 그 모든 일을 겪으며 남편은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다른 직장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근처 공원에서 소주나 까면서 신세한탄이나 했죠.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이제 그 불만이 나와 딸에게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네가 재수가 없어서야. 나 승진 미끄러지고 나한테 주식 사라고 한 신들이 만난 것도 다 저 딸년 태어난 해에 벌어졌어. 인연들, 니들이 내 인생 다 망쳤어.
이런 되지도 않은 말을 하던 남편은 나한테 손찌검을 한 것으로 모자라 어린 딸한테 가려는 걸 내가 겨우 막아섰다니까요. 그렇게 난동을 벌이고 난 이후 정신이 돌아온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게 그게 더 꼴보기 싫었어요. 실직한 남편 대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니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근처 식당에서 일했던 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처음엔 막말과 욕설을 했지만 점점 손찌검에서 구타의 정도가 심해졌기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밀치는 바람에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전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뒤 그때 딱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혼자 집에서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어디 갈 곳도 없어 근처 여관에서 며칠 지내다가 이성을 차릴 수 있었죠. 설마 그이가 딸에게까지 어떻게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딸 걱정에 너무 두려워서 남편 몰래 조심조심 집에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집이 온통 들쑤셔져서 엉망이 되었고 딸도 남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웃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아유, 새댁 뭐하다가 이제 나타났어? 아주머니, 우리 영신이 딸 어딨어요? 남편도 안 보이고요. 말도 마. 지난주 금요일에 그 집 아빠가 술 먹고 고성 지르고 애 우는 소리에 난리가 나서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 다들 알지만 쉬쉬했지. 남편이 새댁한테 심하게 손대고 그랬지.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 그 남편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라지고 애 혼자 울고 있어서 데려갔어. 왜냐면 엄마가 없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 말에 해당 경찰서를 찾아보니 이미 딸은 임시보호시설에 보내졌다네요. 다급하게 경찰이 말한 시설로 찾아갔어요. 가서 내가 영신이 엄마인데 애를 찾으러 왔다고 다짜고짜 말하니 거기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날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했죠. 하지만 내 눈은 그곳 어딘가에 내 딸이 있는지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땅바닥에 쭈그려서 돌을 던지고 있는 내 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신아, 딸에게 뛰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품에 안긴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고 무서웠다며 철철 울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바로 눈물이 나요. 너무 애한테 미안해서요. 애를 데려와 남편이 나 가출한 걸 알고 어찌 나오려나 떨며 집에 있는데 이후 남편은 종적을 감추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 있고 보름 뒤 남편에게서 딱 한 번 연락이 왔는데 사채 때문에 어디 피해 있다며 돈을 많이 벌어서 언젠가 우리한테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죠. 그대로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심정과 딸의 아빠인데 무사히 왔으면 하는 마음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혼자 애를 키워야겠으니 언제까지나 식당 파트타임이나 전전할 수는 없었어요. 정부에서 취업 지원 제도로 하는 직업 교육도 받고 취업 상담하며 면접 본 회사 중 한 곳에 취직도 할 수 있었죠. 형편대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싱글맘으로 살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애가 하루하루 커가며 날 웃게 해주니 그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현실이 더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학교에 써내야 하는 가정환경 조사서나 학부모 상담마다 아버지의 부재는 뼈아프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없다고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혼자 방에서 우는 걸 보며 나 혼자 노력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싶었습니다. 하루는 딸의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퇴근하면서 들른 역 근처 문구점에 갔다가 신기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가게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중학생쯤 된 여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아까부터 아저씨가 봤는데 너 호주머니에 손 넣어봐. 그거 아까 여기서 훔친 거 맞지? 아니에요. 원래 내 거 맞는데. 근데 왜 여기 가게에 바코드 스티커가 남았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찰에 안 보낼 거야. 결국 여학생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훔친 게 맞다고 잘못했다며 시인했어요. 마구 화내고 혼내거나 부모에게 연락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사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에게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아저씨가 용서해 주는데
그 버릇은 고쳐야겠다. 너희 부모에게 연락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일주일간 하교하고 여기 와서 1시간 청소하다가 가. 그럴 수 있지? 그 자상하고 신사적인 모습에 문구점 사장님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이후 몇 번 드나들면서 그 사장님은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며 자기를 손 사장이라고 부르라며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는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맘이라고 밝혔는데 그도 이혼한 상처가 있다며 자기 아들은 전부인이 데려가 키우는데 우리 딸에게 가져다 주라며 인형과 선물, 학용품 등을 챙겨줬어요. 그 따스한 마음씨에 감동하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 나와 딸이 충분히 의지하고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손 사장님과 점차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끌려 만나면서도 결혼 생각은 없었고 밖에서 따로 만나기만 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난 당신 전 남편과 다르다며 결혼을 자꾸 채근하는 겁니다. 한 번은 내 딸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그는 딸을 보자마자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아이의 키에 맞춘 낮춘 자세로 자상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폭력적이었던 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딸은 성인 남자를 무서워하는 편이었는데 이토록 자상한 모습에 그에게 금방 경계를 풀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수줍게 말하는 딸을 훌쩍 안아올려서 자기 무릎에 앉히고 손수 음식을 떠먹여주고 친아빠보다 더 아빠같이 대해줬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 내가 꿈꾸고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싶어서 주책스럽지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죠. 이후로도 그는 딸이랑 함께 만나자고 해줬고 어린 딸을 집에 두거나 이웃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니까 나 역시 좋은 마음으로 셋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그는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게 됐어요. 그만큼 마음의 경계 없이 실제 가족처럼 지냈고 아예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했으니까요. 하루는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윗집 아주머니에게 딸을 부탁하고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밖에서 들릴 만큼 웃는 소리,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소리, 따스한 빛마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들어가 보니 딸은 집에서 손 사장과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나 아무 부탁도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오늘 야근으로 늦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 영신이가 엄마 없이 혼자 있을 게 걱정돼서 가게 문 일찍 닫고 왔지. 내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신이 아빠 역할을 자처해주니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외로운 처지에 이미 마음을 모두 허락한 그와 처음으로 밤을 보내고 숨을 몰아쉬며 누웠을 때 그가 불쑥 물었어요. 이제 우리 언제 결혼할까?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둘 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게다가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급한 건 아닐까? 지금도 이미 부부처럼 영신이랑 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잖아. 뭘 망설여? 하지만 내가 망설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그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상 전 남편은 실종된 상태였고 연락 두절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진 않는다고 하대요. 전 남편이랑 서류상 결혼 상태예요. 이혼하려고 했지만 실종신고하고 5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다고. 아직 나 당신과 결혼할 처지가 못 돼요. 그래?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네. 그 사라진 전 남편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순 없는 노릇 아니야? 손 사장이 어디 찾아가서 알아보니 이런 경우 재판 이혼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어요.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전 남편 시댁 식구들이 받아주기만 하면 송달되는 것으로 보고 이혼이 성립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 시부모가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었죠. 전 남편이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집에 생활비가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 척한 양반들입니다. 손녀 잘 있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재판 이혼 서류 보내니까 전화해서 한단 소리가 시아버지가 다치셨는데 돈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네 시부모고 넌 내 아들이랑 결혼한 몸인데 어딜 놈팽이를 집에 불러들여서 살다시피 한다면서 이혼 같은 소리 한다 너. 내가 간통죄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 일을 들은 손 사장님 표정이 아주 무섭게 돌변하더라고요. 서류상 전 남편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서 정리하자고 했잖아. 어떻게든 손 써볼 테니까 그치들에게 오는 전화 받아주지도 마. 계속해서 시부모에게 재판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송달받고도 3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 패소로 이혼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부모들이 한 번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재산을 숨겨놓은 걸 안다는 둥 그거는 내놓고 이혼하라며 행패를 부렸죠.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전 남편 때문에 모은 돈 다 잃고 생활비도 내가 벌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무식하고 목소리만 큰 시부모는 의외로 순순히 떨어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손 사장 덕분이었어요. 그가 100만 원을 그들에게 내밀면서 이 돈 받고 사라지면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때부턴 내 동생이 어디 경찰서에서 일하는데 이 일들 모두 일이 찔러 넣겠다. 라며 강하게 나오니 100만 원 들고 사라지더랍니다.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이 성립된 이후 2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말이 결혼이지 뻑적지근하게 무슨 식을 올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같이 혼인신고하고 영신이 데리고 남산타워 구경 가고 거기 또 유명한 게 360도 회전한다는 비싼 레스토랑이 있다면서요. 거기서 뷔페 밥을 먹은 날이 2번째 남편과의 결혼식이 전부였죠. 나와 남편 사이에 딸 영신이가 볼을 비비며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 속에 그때 우리가 행복했다는 증거로 남아있죠. 첫 번째의 결혼이 심하게 나빴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남편 식사를 성의껏 챙겨주고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아 집에 가져오는 돈이 얼마 없더라도 바가지 한번 긁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듯 새로운 남편은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계 결산 등으로 직장일이 바쁠 때면 남편이 딸의 등하교랑 숙제도 나 대신 봐줬고요. 내 가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일찍 문을 닫아도 되고 아니면 아예 영신이 데리고 가게에서 돌봐줄게. 저녁도 알아서 시켜 먹을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을 믿고 열심히 회사 일하고 성과를 낸 덕분에 관리직 여자가 거의 없는 우리 회사에서 거의 최초로 차장까지 달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해서 딸의 방에서 애 재우다 잠든 부녀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죠. 비록 의붓 아버지라고 해도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남편과 딸은 다정하고 돈독한 사이였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남자와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셋은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네 살이가 좋은가 하면 또 다투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곤 하죠. 어느덧 딸이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나이에 접어들면서 저의 근심은 늘어갔습니다. 착하고 속 깊던 애가 사춘기를 거치며 날라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범적이고 성실하다며 선생님들 총애받던 애가 이젠 학교 공부가 뒷전이 됐어요. 학교에 가는 건지 데이트에 가는 건지 고데기로 머리 말고 화장하느라 등교 시간도 넘겨서 지각하기 일쑤에 밖에 나가서 뭐하고 다니는지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죠. 엄마로서 대화라도 할라 치면 귀를 닫은 채 매사 자기 인생과 외모 탓을 나에게 돌리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애가. 그래, 사춘기엔 시간 이야기다. 애가 크면 괜찮아질 거라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가게에 있거나 친구 만나러 갔나 하고 기다려봐도 밤 12시가 넘도록 오질 않았어요. 남편을 기다리면서 여러 번 핸드폰에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았고요. 기다리며 빨랫감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느낌에 어떤 의혹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이가 가출해버린 걸까? 예전에 그 전 남편처럼? 그 생각에 뒤져보니 농 속의 트렁크와 짐가방이 사라졌고 그이가 쓰던 옷과 화장품도 없어진 걸 발견하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장롱 속에 숨겨놨던 금부치와 현금, 거기에 아파트 사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통장이랑 인감 도장까지 싹 없어졌다는 걸 보고 머릿속이 멍해지고 말았죠.
급히 남편 가게에 가봤지만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문구점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운영을 멈춘 지 꽤 지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문과 유리창에 흰색 도화지에 붙은 글씨로 폐업 정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정리한 지 여러 날이 지난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남편은 상의도 없이 가게 닫고 가출까지 해버린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내 딸 역시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이틀이 지났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이 집에 오지 않는데 사라진 남편만 찾고 있었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요. 딸은 이미 소소한 가출은 밥 먹듯 하던 애였어요. 자정이 되도록 집에 오지 않아서 애를 찾으면 어디 오락실이나 PC방에 있었고 때로는 놀이터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소주랑 과자를 먹고 놀았어요. 이렇게 밤에 돌아다닌 걸 남편이 잡아온 적이 여러 차례였죠. 그리고 지 말론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는데 외박하고 집에 들어온 적도 이미 많았답니다. 설마 딸이랑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가, 어디 사고로 다친 건 아닐까 걱정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어요. 초조하게 가족을 기다리며 불현듯 전 남편이 실종됐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별 탈 없이 잘 살던 남편이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건지 도무지 모르겠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암흑 속에 있던 며칠 뒤 생각지 못한 것을 받고 여러 가지 띵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보낸 이혼 합의서였으니까요. 일단 남편이 멀쩡히 잘 살아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격 차이라는 이유 예금 5천만 원과 가계 보증금은 자기가 갖고 집 전세금은 제가 갖도록 하는 재산 분할 내용까지 자세하게 써서 보냈더군요. 자신을 걱정하던 마누라랑 이혼하겠다고 철저히 서류를 준비해서 보낸 그 인간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은 걱정과 염려에서 분노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심한 악몽이 날 덮쳐오고 있던 것이었어요. 한 통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 남편 가게가 있는 관할 지구의 경찰이었습니다. 손명호 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는데 그게 언제쯤부터입니까? 한 4일쯤 됐어요. 경찰관님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 있나요? 교통사고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건 접수가 됐어요. 용의자 손명호 씨의 행방을 찾으려고 아내분한테 묻는 겁니다. 남편이 애들한테 나쁜 짓 하고 다닌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용의자라니 무슨 나쁜 짓이요? 경찰이 설명한 남편의 모습은 다정하고 가정적인 가면 뒤에 숨은 악마 같은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미 그 동네 학교 애들 사이의 남편은 호구 아저씨로 불린다고 합니다. 예쁜 여학생이 남편한테 애교 부리고 얘기도 잘하면 공짜로 애들 좋아하는 연예인 포토카드 같은 걸 준다고요. 그런 소문이 돌았어도 크게 문제 없었던 것이 동네 어른들은 마음 좋은 문구점 사장님인가 보네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짓을 벌였다는 거죠. 작게는 여학생 손이나 볼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수준에서 더 심한 스킨십까지 했다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치다 걸렸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자기 몸을 만져달라는 등 미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태적인 성욕을 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두 번째 남편은 두 얼굴에 삐뚤어진 성격을 지닌 성범죄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남편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에게 용돈을 주며 모텔에 데려가려 했었다네요. 나중에 그 여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동안 숨겨진 행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손 씨가 펜시 문구점을 했던 것도 어쩌면 여학생들이 자주 찾으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접근하기 쉬웠겠네요. 조사해보니까 가게에 온 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에게 먼저 손을 뻗치고 물건이나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꼬시면서 삼촌이라 생각해라, 남자친구는 있느냐, 이렇게 친근한 아저씨처럼 접근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귀걸이, 반지 등 작은 액세서리를 선물로 주고 했으니
애들에겐 그저 고마운 어른이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애들한테 그런 짓까지. 집에서 그걸 몰랐습니까, 정말? 경찰서에서 이 같은 소리를 듣고 있자니 처음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분간이 안 가요. 선뜻 그 말이 믿기지도 않고요.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함께 살며 선량하고 자상하게 그지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핏줄이 아닌 딸에게도 진심으로 잘해준 그런 남자가 딸버린 애들한테 그러고 다니다니요.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외면하고 남편을 믿어보려고 해도 모든 증거가 정확했고 그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속고 산 것도 억울하고 또 딸은 실종된 채로 죽지 못한 심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는 게 괴로워서 이사 가보려고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럼 내 딸은요? 언젠가 그 애가 돌아오면 안아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불쑥 집에 들어온 딸을 보고 까무러칠 듯 기쁘고 말도 안 나와서 버럭 애를 안았어요. 애가 어찌나 말랐던지 등뼈가 만져질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영신아,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거야? 제발 말 좀 해줘. 아무리 물어도 딸은 고개만 저을 뿐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딸 옆에 제 남동생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정 엄마의 차별로 인해 또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남동생과 난 연락하거나 교류하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결혼하고 사는 동안에도 친정엄마를 뵈러 가거나 남동생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출했던 딸이 하필 잘 모르는 삼촌네에서 지냈다니 그 이유가 너무 의아했던 거죠. 입을 다문 딸을 대신해 동생에게서 지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교복을 입고 갑자기 앞에 나타난 딸을 보고 동생은 무척 놀랐고 딸은 이랬다네요. 삼촌, 지금은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나 다른 갈 곳도 없고 보이고는 죽어도 다시 가기 싫으니까 나 여기 있게만 해줘. 3년만 있으면 성인 되니까 그때까지만 엄마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잠만 재워줘. 남동생은 친정 엄마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컸지만 막상 어디 지방대학 졸업하고 편의점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던 애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아서 여자들은 꽤 따랐던 모양인데 딸이 왔을 때도 자기 좋다는 여자 집에서 얹혀 살았나 봐요. 그때 사귀는 누나 집에서 동거하던 차에 조카가 신세지러 왔으니 난처했겠다 싶었는데 동생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영신이를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어. 내가 걔한테 미안한 빚이 하나 있었거든. 옛날에 그 쓰레기 같은 첫 번째 매형이랑 살 때 누나가 가출한 적 있었지? 그때 며칠 나가 있던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 군대 병장 시절 휴가 나왔을 때 동건우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어린애한테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게 영신이었다는 거야. 무슨 일 생겼나 해서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은 안 받지. 걱정돼서 누나 집에 가봤지. 그런데 집은 아무도 없고 엉망이고 누나나 조카도 없으니까 밑에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지. 그 집 애는 경찰이 어디 고아원에 맡긴 것 같다고. 부모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 됐다고 말이야. 그때 네가 왔었다고? 그래, 내가 잠깐 가출해 있었을 때 그때구나. 영신이가 어떻게 알고 너한테 전화를 했을까? 아, 전화번호부 있으니까 그걸 뒤져서 너한테 연락했구나. 세상에. 뭐 우리가 남처럼 살지만 하나뿐인 조카가 얼마나 급하면 삼촌을 찾았겠어. 그 어린 것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 그때. 누나도 그렇지. 애를 낳았으면 책임지고 잘 키워야지. 왜 혼자 도망을 쳐. 그런 남자한테 맞고 살면서 엄마랑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살았냐고 병신 같게. 동생은 과거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딸이 찾아왔을 때 누나에게 바로 연락할 수 없었다고. 그리고 차마 동거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월세집을 얻어 거기 방 하나 조카에게 내주고 그저 곁에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삼촌 마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라고 건의는 몇 번 했지만 나는 뭐 엄마 등살에 밀려서 학비에 등록금 처발라가며 대학 나왔어도 편돌이 신세잖아. 어찌 보면 그래 영신이 네가 똑똑한 거다 하고 애 의견 존중해줬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애가 자기네 집에서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어린애가 말 수도 없고 혼자 방에서 우는 날도 많고 그러면서도 절대 아르바이트는 빠지지 않고 나가는 모습에 참 안쓰럽더라고. 몇 번이나 누나에게 연락하려고 했지. 그런데 영신이가 그랬어. 엄마나 아빠가 나 여기 있는 거 알면 자긴 삼촌마저 믿을 수 없다고. 삼촌도 모르는 또 어딘가로 가서 숨어 살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지. 이 자식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5년이나, 그 5년 동안 내가 엄만데 딸 잃고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랬겠다.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누나, 영신이한테 얘기 들어봤어? 걔가 누나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냐고. 하지만 집에 돌아온 딸은 여전히 저에게 마음이 다친 채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품으로 온 내 새끼 너무 고맙긴 한데 무슨 일로 저렇게 방황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심장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딸이 나쁜 길로 접어들지 않고 안전하게 지 삼촌이랑 살았으니 다행이다. 애가 언젠가 모두 말해줄 그 날을 기다리자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외출해서 돌아온 나에게 달려와 벌벌 떠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 언제까지 숨어야 하는 거지? 나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던 거냐고 물으니까 그제야 딸은 그간 겪은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얘기를 들으며 심장은 오그라들고 머릿속은 폭탄처럼 펄펄 끓고 김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몇 년 피해 다녔던 스토커가 급기야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린 걸 보고 딸은 기겁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토커는 바로 다름 아닌 두 번째 남편, 딸의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그루밍, 가스라이팅 등을 통해 내 딸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의붓 아버지의 그루밍은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애정 어린 말투와 친근한 접근으로 딸의 마음을 얻었죠. 그런데 그의 심리적 조종은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점점 딸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겁니다. 아빠 말고는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다. 너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네 친부가 그랬던 거야. 바로 너 때문에. 아직 어린애한테 이런 말들로 자신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지 의문을 품게 한 거죠. 거기에 더해 딸이 의존할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라며 엄마인 나에 대해 너희 엄만 자기 신세 망친 널 낳은 걸 내내 후회했다. 그래서 옛날에 널 버렸던 거다. 지금도 이 아빠가 없으면 네 엄만 또 널 떠나서 고아원에 보낼 거다. 네가 그랬잖아. 고아원 기억이 악몽과 같다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어 나에 대한 증오를 딸에게 심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텐 자기가 아이의 등하원을 책임지겠다, 아이와 집에 있어주겠다 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거죠. 그것도 모르고 난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남편만 믿고 밖에 있었고요. 내가 마침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니까 아예 내가 회사 일에 전념하고 딸과 자기 일은 관심을 끄도록 나까지 교묘히 조종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의 인생 목표는 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널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내 사랑은 너뿐이라며 중학생이 된 애한테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전까지 내가 그저 의붓 아빠가 자기를 많이 위해준다고만 느꼈는데 애도 점점 크면서 그 관심과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인 난 물론이고 주변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이 얘기를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이는 속으로 힘들어하며 방황했던 거예요. 가출을 일삼았던 것도 집에 들어오기 무서웠다고요. 그러던 어느 가을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옆에 쓱 하고 눕더랍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아빠가 자기 싱글 침대에 몸을 구겨서 옆에 누워서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왜 내 방에 왔어? 아니, 가을이 되니까 그런가 아빠 마음이 쓸쓸하고 그래. 잠이 영 안 와서 우리 딸이랑 같이 자려고. 영친이 너 지금 컸다고 아빠 멀리하지? 옛날에 너 아빠가 재워주고 같이 잠들고 그거 다 기억나지? 우리 그때처럼 자자.
하지만 사춘기의 소녀가 의붓 아빠에게도 당연히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때잖아요. 아빠가 너무 자기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그러는 게 부담스러워 밤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곁도 내어주지 않자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신이 너 감히 네가 날 피해? 나 아니었으면 너희 모년 진작 친아빠한테 맞아 죽었을걸?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배웅망덕한 년. 이러면서 딸애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자길 피하느냐, 뭐 하다 밤늦게 들어오냐, 남자랑 어울렸다간 머리 빡빡 밀고 몽둥이로 패주겠다. 이렇게 겁박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무섭게 구는 한편 또 다음 날엔 용돈이랑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굿즈를 안겨주며 미안했다고 다 너를 아끼고 사랑해서라고 잘해줬대요. 이러다 무슨 일이 나겠다는 걱정과 친구들까지 집에서 나오라고 권유를 했을 무렵 갑자기 남편이 딸에게 우리 둘이서만 도망치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딸은 겨우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거예요. 의붓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 올 수 없었다고요. 정말이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놀라운 일을 딸이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엄마, 아저씨 얼굴이 바뀐 것 같아. 택배 기사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달라는데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까 모르는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왜 사람이 얼굴은 바꿀 수 있어도 목소리는 못 바꾸잖아.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어. 대충 들어도 등골이 쭈뼛 설 만큼 징그러운데. 맞아, 그 사람 의붓 아버지 맞는 것 같다고. 어쩌면 성형한 게 아닐까? 딸의 얘기를 듣다 보니 어쩐지 모든 것이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따금 누군가 집 근처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게 오래됐었거든요. 그렇게 쳐다보던 남잔 키나 체형은 남편과 비슷했지만 얼굴이 달라서 다른 집 방문객인가 수상했지만 넘겼어요. 또 우리 집 우편함이 가끔 누가 뒤지고 간 듯 헤집어져 있었고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바꿨지만 1층 공동 현관은 이미 비밀번호를 아니까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얼굴을 바꿨으니 경찰도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딸은 남편이 문 앞에 왔을 당시 봤던 인터폰 화면을 찍어서 나에게 보여줬고 바로 경찰관에게 이 사진을 보내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과 성형 의혹을 알렸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서 집 밖 현관 벨과 문고리, 우편함까지 모든 곳에서 지문을 떼어가 검사한 결과 우리의 추측이 맞았음을 알았죠. 이런 생각에 이르자 실종된 줄 알았던 남편이 실제로는 주변에서 맴돌고 내 딸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은 남편의 바뀐 얼굴과 인상착의를 가지고 추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대로 남편이 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내 딸과 나는 물론 남편 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을 위한 최선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뜬 눈으로 밤새며 많은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난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잡혀서 그저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딸 키우는 엄마들은 제 생각 이해하실지 몰라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내 남편이면서 의붓 딸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래요? 어린 애들을 여자로 보고 밝히는 변태 새끼들은 절대 죽기 전까지 그 버릇 못 고칩니다. 최고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놈한테 벌 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날 용서 못하고 죄책감에 죽고 싶으니까요. 얼마 전부터 남편은 쫓던 형사들이 우리 집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사님께 찾아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피는 안 섞였어도 분명 내 딸의 아버지라는 놈이 날 눈속임하고 오랜 세월 내 딸까지 짓밟아 왔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피해 여학생들은 어떡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 잡혀서 재판받아도 형량 얼마 안 나온다고 하대요. 많아야 5년이라나요? 저 절대 그렇게는 못 둡니다. 형사님이 그 남자 찾았다 해도 바로 끌고 못 가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님이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결심했던 일들을 간략히 형사님에게 얘기를 하니 형사님은 한숨을 크게 쉬고 잠깐 머뭇대더니 말했어요. 차가운 결의가 깃든 눈빛을 보니까
어차피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안 들으실 거잖아요. 어머님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5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된 입장으로 어머님 심정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절대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형사님과 얘기를 마무리 짓고 난 뒤 철면 피해 악마 같은 놈에게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피해 학생들의 부모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내 은밀한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절대 선택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이건 불법이고 이로 인해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동참할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더러운 짓 당한 걸 알고 어느 부모가 눈 안 뒤집힙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 그 여자애들은 이미 성인이 됐지만 과거 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했어요.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다니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 깊은 상처는 절대 동여매지지 않는다고요. 그 꽃다운 나이에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 사는 애도 있다고. 그 어머님이 눈물을 짓는데 마치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듯 내 계획을 들으신 분들 대부분은 나에게 협조하겠다고 복수를 함께 도모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새끼를 우리 손으로 직접 죗값 치르게 해주자는 뜻으로 모인 사람들은 10명도 넘었으니까요. 이미 집 주변에 사설 CCTV를 달고 딸이 외출할 때 몰래 따라다니며 남편의 접근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어떻게 감시망을 피해 다니는지 열흘이 지날 때까지도 그 머리카락조차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그 덜미는 꼭 잡히는 법. 어느 날 잠복했던 형사분이 남편을 발견한 장소를 제게 알려줬죠. 곧바로 운동신경이 남다른 동생과 힘센 피해자 아버님 2명은 남편을 찾아내어 바로 덮쳤습니다. 머리에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몸을 단단히 고정해서 내가 알아두었던 장소로 그 남자를 납치해 온 거예요. 옛날에 번성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공장 뒤편, 구석진 공간으로 끌려온 남편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힌 셈입니다. 벗겨진 벽,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작은 랜턴 하나로 희미하게 비치는 공간에서 그는 2 손과 발이 결박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증오로 바라봤습니다. 그를 납치했을 때 남동생이 그의 핸드폰과 태블릿 PC에서 발견한 것들을 보니 얼마나 집요하게 딸을 추적해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놓친 사냥감을 쫓듯 그의 집요함은 단순한 추적을 넘어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아주 오랫동안 여자애들의 몰카를 찍어서 남몰래 보관하고 있던 사진까지 발견됐어요. 한없이 보호자가 필요한 그 어린 양들을 도대체 이 미친놈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건지 너무 역해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죠. 이윽고 정신이 들던 남편은 주변을 바라보고 자신이 억압되어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갓 잡은 물고기처럼 파닥거렸습니다. 어떤 새끼야? 누가 날 잡아온 거지 당장 나타나지 못해? 낯선 남편의 얼굴에 대고 최대한 차분하게 첫마디를 던졌어요. 전혀 못 알아보겠네, 당신. 이렇게까지 한 건 내 딸을 쫓기 위함이야? 아니면 나에게서 절대로 도망치기 위해서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날 멍청이로 알고 속이려고 드는구나. 당신 성형한 거 알아. 나도 경찰도 모두 알고 있어. 24시간 뒤에 여기서 당신을 체포해 갈 걸 아마? 하지만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지에 따라서 잘하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지. 그러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 거야. 그래, 알겠어. 바로 경찰에 넘기지 않은 걸 보니까 당신은 날 여전히 사랑하고 있군. 그래, 맞지? 사랑? 하나만 물을게. 처음 나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애초에 딸을 노리고 나와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야? 날 진짜 사랑하기는 했었니? 당연히 널 사랑했지. 그렇고 말고 내가 갑자기 곁을 떠난 건 어쩔 수 없었어. 내 돈 받고 몸 팔던 창녀가 날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지 뭐야. 당신과 딸에게 쌓아온 이미지와 노력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순 없잖아. 그게 두려워서 잠적해버린 거지. 떠나 있으면서도 난 항상 그리워했다고, 여보. 나도 참 어이가 없네.
이 순간에 그게 궁금하다니. 아, 정말이라도? 내 손 좀 풀고, 우리 천천히 대화 좀 해보자, 어? 당신 착한 여자잖아. 이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당신에게 벌어질 일이 바뀔 것 같아? 미영이, 연희, 채영, 준. 그 외에 당신이 순진한 애들에게 못할 짓 한 결과를 곧 맞닥뜨리게 될 테니까. 그 애들의 부모가 곧 여기 올 거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걔네 부모가 왜? 설마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때부터 남편은 봉인이 해제된 악령처럼 쌍욕과 발길질 등을 해대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네 딸령과 널 범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처음엔 그런 그의 모습이 두려우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랑? 지랄 연명하고 있네. 너같이 남자 잘못 만난 어린 딸령 키우는 년은 조금만 잘해주면 껌뻑 넘어오는 것 좀 알고 있지. 애초부터 늙은 네 몸뚱인 관심도 없었어. 네 어린 딸 잘 익으면 그때 내가 갖고 놀려고 공을 그렇게 들였는데. 그런데 뭘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눈치 빠른 년이 도망치는 바람에 다 들통나버렸어. 처음부터 너처럼 재수없는 년들 만나서 걷어주는 게 아닌데.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딴 인간에게 마음 주고 살 섞어가며 부부로 살았던 세월이 허망하기까지 했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 끝났다. 이제 시작하자. 곧이어 들어온 동생은 청테이프로 남편의 입을 막고 바닥에 커다란 비닐을 깐 뒤 그 비닐 위로 남편의 몸을 발로 굴렸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까봐 동공이 커져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 올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어요. 곧이어 도착한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남편에게 각종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요구로도 성에 안 차는지 남편의 머리와 복부 등 신체를 가격하는 분도 있었죠.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어떤 아버님이 쇠망치를 들고 와서 남편에게 달려들길래 남자들이 겨우 몸으로 그분을 막았습니다. 저 인간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하게 하면 제대로 법정에서 죗값을 받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고소할 거 아니에요? 제발 이성을 찾으세요. 그 아버님은 망치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우셨습니다. 저 빌어먹을 새끼가 내 딸 허벅지며 가슴을 만졌을 생각만 해도 혀깨 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면서요. 어디 그게 그 아버님만의 심정이겠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분노에 휩싸여 그 변태놈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혔던지 급기야 남편은 소변까지 지리고 싹싹 빌며 사죄를 거듭했죠. 그저 호랑이를 앞에 둔 한 마리 개처럼 되고 말았어요. 이 변태 범죄자놈아, 지금을 기억해. 우린 죽을 때까지 내 새끼 건드린 널 계속 노릴 거야. 우리 중 누군가의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 네 목에 칼이 꽂힐 테고 또 한 번만 여자애들 손끝이라도 닿기만 해봐. 어디. 오랫동안 숨겨온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복수심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형사님의 문자를 받고 나서 나는 모인 사람들과 함께 비닐과 여러 흔적을 치우고 남편은 손발이 묶인 채 그곳에 두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곧 경찰들이 남편을 잡으러 올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뒤 건물에 숨어서 그가 경찰에 잡혀가는 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는 곧바로 체포되어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와 딸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아닌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서 지내고 있어요. 딸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 하지만 물론 쉽진 않았고 지금도 노력 중이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겪은 딸도 살고자 하는데 나도 얼른 기운을 차려야죠. 앙상해진 딸에게 잘 먹이는 한편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다가 딸을 의지할 만한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여정을 함께 해준 남동생은 아무 말도 없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살고 있어요. 친정사 함께 살 땐 항상 남 같던 아이가 어느덧 늠름한 어른이 되어 자기 누나와 조카를 보호하겠다고 이사까지 왔으니 그 마음이 어찌 고맙지 않겠나요? 전보다 우린 더 서로 챙기며 진짜 남매 같은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딸은 얼마 전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고백하더군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얻은 경험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말이에요. 마냥 애인 줄 알았던 애가 이렇게 바르고 강하게 컸다니 내 딸이 자랑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도 딸과 같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분들과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고 얘기하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오히려 내 상처도 아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년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하나씩 다시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이따금 딸의 미소를 볼 수 있어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 전 세상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처음엔 꺼내기 힘든 얘기였지만 여기서 모두 털어놓고 더 힘내서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내딛어 보려고 해요. 더 이상 두렵고 숨어 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는 저희 모녀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저희에게 댓글로 힘을 주시고 미력한 글솜씨에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전 대학교 때부터 학교 선배랑 당시의 남자친구이자 현재 남편을 오랫동안 제가 짝사랑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남편 주위를 맴돌다가 결국은 눈이 맞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 뛸 듯이 기뻤죠. 그렇다 보니 전 남편이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런 걸 따질 새도 없이 그냥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땐 전혀 몰랐던 거죠. 10월드라는 게 어떤 건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댁이 그렇겠지만 저희 시댁도 특이해요. 시아버지가 마치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유독 가족끼리 격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지내다 보니 전 특히나 적응이 바로 안 됐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시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것보다 존대를 하는 게 보기는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게 좀 정도가 심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남편과 제가 한창 연애할 때였는데 저녁 8시만 되면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밖에 있어. 저녁 먹으면 대충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라. 네, 아버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지금 바로 여자친구 집에다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시아버진 30이 넘은 아들에게 저녁 먹었으면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사 회식이나 모임이 아니면 술을 먹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요. 전 아무리 들어도 시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 항상 수긍했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빠 나이가 몇 살인데 술도 못 먹고 늦게까지 친구도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돼? 오빠 답답하지도 않아? 나라고 평생 이렇게 살고 싶겠어. 근데 아버지 말씀대로 안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꼬박 잔소리 들어야 돼. 거기다가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애먼 엄마까지 그 싫은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니까. 그게 지긋지긋해서라도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게 나아. 남편은 저에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어지간히 시아버지에게 질린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니까 귀찮아서 듣는 척을 했던 거죠. 어차피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진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하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나 남동생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괜히 어머니에게 불똥 튀어서 어머니가 더 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안쓰러워서라도 아버지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네 집안 분위기가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제가 생각하기론 아버지가 고지식하고 아내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자식들이 나서서 아버지가 변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남편에겐 그런 의지조차 없어 보였어요. 우리라고 아버지한테 반항 안 해봤겠어.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랑 얘기하느니 벽하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니까. 아버지의 얘기만 나오면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굉장히 리더십도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남편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런 면을 보고 반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때부터 워낙 바른 생활 사나이로 유명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서 어디를 가나 주목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얘기할 때마다 의욕이라고는 없는 눈동자로 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남편도 저도 연애도 제법 했고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으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요. 저희 친정에선 남편을 너무나 예뻐했어요. 제가 대학 때부터 남편을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언니가 다 알고 있기도 했고 그 이후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남편을 자주 집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선 제가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남편과 할 거라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요. 전 당연히 남편네 집에서도 절 이해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남편네 집에 갔는데 전 남편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낯선 분위기에 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릴 뻔했어요. 그 정도로는 불편했습니다. 먼저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투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아마 시어머니를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느끼기에 시어머니가 마치 이 집안에 고용된 하녀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사하려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앉지를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손님이 왔는데 손님상이 이게 뭐야? 누가 보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내놓은 줄 알겠네. 그리고 음식을 좀 먹음직스럽게 담을 수 없어? 국도 고기는 다 어디 가고 건더기만 있어. 고기 좀 덮어와. 내가 정신이 없어서요. 국자로 한번 섞는다는 게 너무 위에서만 퍼왔나 봐요. 기다려요. 다시 퍼줄게요. 시아버진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인상까지 구기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음식을 다 다시 퍼다 놓으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만 아버지가 물만 한 잔 떠달라고 해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바로 소리를 지르시는데 시어머니는 저런 소리를 듣고도 웃으시며 존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좋은 날 술 안 가져오고 뭐해? 소주 한 병 꺼내봐. 시아버진 귀가 안 좋으신지 말을 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고 민망해서 혼자 우왕좌왕했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까지 버벅거리며 더듬었다니까요. 아버님 이 정도면 진수성찬인데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전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민망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하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곧장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다 주셨죠. 저 사람 말투가 원래 이래요. 겁먹을 거 없어. 우린 익숙하니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평소에도 이런 분위기인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시동생도 이런 일 정도는 익숙하다는 듯 반응이 없더군요. 시아버지께서 공인중개사 일을 오래 하셨어요. 원래 젊어선 은행을 다니시다가 40대 때 회사의 권유로 조기 퇴직을 하시고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서 2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고 계세요.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지만 15년, 20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따라 시아버지는 그때 돈을 꽤 많이 버셨대요. 그때 번 돈으로 용인의 아파트 4채, 건물 2채나 사서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부동산을 하는 건물도 시아버지 건물이고 저나 동선애가 사는 아파트도 다 시아버지께서 그 시절에 사두신 집이에요. 전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고지식하기는 해도 성실한 남편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뒷바라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시아버진 고지식한 정도가 아니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진 당신이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편하게 살게 해줬다는 허세에 취해 가족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했죠. 거역하면 무슨 반역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생 난리를 치셨어요. 저야 며느리다 보니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었죠.
한 번씩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지나가듯 들은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듣기로 시아버지는 50년 동안 매일같이 같은 패턴으로만 살아오신 분이래요. 새벽 6시면 일어나서 거실에서 혼자 맨손 체조를 하시고 집을 나와 동네 산책을 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신문을 보며 시어머니께서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를 하신대요. 여기까진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아침엔 꼭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혹여나 전날 먹은 국이나 반찬이 다시 아침상에 올라오면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시고 식사를 안 하신대요. 다시 국이랑 반찬을 해 주실 때까지요. 내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어도 방에 들어와서 아침 차리라고 발로 찬다니까. 아휴, 내가 포살이지 포살이야.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내가 어제 줬던 반찬이랑 국 좀 줬다고 해서 그게 화까지 내고 다시 차리라고 할 일인가 싶어서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절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 험담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선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저와 얘기할 때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진 저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크게 와닿진 않았죠. 물론 시아버지의 잔소리나 호통이 선을 넘을 때가 있긴 했지만 남자가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해서 배만 불뚝 나오는 것보단 시아버지처럼 자기 관리 잘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피곤해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결혼하고 1년쯤 넘었을 때 일이에요. 우리 집 화장실 변기가 망가져서 화장실 공사를 급하게 해야 했죠. 화장실 공사가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남편과 제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시댁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아버지를 보고 기가 막혀서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은 시어머니의 얘기보다 더 심했거든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걸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강요를 했어요. 죽어서도 자는 잠 뭐가 아쉽다고도 그렇게 오래 자. 너희도 이 김에 일찍 일어나서 나랑 운동도 좀 하고 책도 읽고 해라. 그래야 자식한테 본이 될 수 있는 거야. 시아버지는 새벽 6시만 되면 방마다 돌아다니시며 기상을 외치며 다니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 일어나면 방에 불까지 켜고 일어날 때까지 문 앞에 계셨어요. 당신 아들들에게 그러는 건 저도 그러려니 하겠어요. 하지만 전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자는 방에 문까지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불까지 켜는데 정말 육성으로 짜증을 낼 뻔했습니다. 어차피 7시면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산책하고 아침까지 먹자고 하시니 전 기가 찰 노릇이었죠. 자기야, 아버님 왜 저러시는 거야? 당신이 나가서 좀 말려봐. 전 시댁에서 지낸 첫날부터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제발 시아버지 좀 말려보라고요. 말해봐야 우리 아버지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딱 5일인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5일만 좀 참자 여보. 남편은 어차피 얘기해봐야 시아버지께서 더 잘하고 하실 일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고작 5일이니까요. 그쯤 되니 슬슬 시댁이 어떤 분위기인지 저도 체감이 되더군요. 시아버진 그냥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벽이나 다름없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저어주는 거였고요. 하지만 저도 우리 친정에선 유명한 고집불통으로 불려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부모님도 언니도 절 당해내질 못했습니다. 전 시아버지께서 불까지 켜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아 누워서 더 잤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흠 하시며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전 시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무시하고 계속 누워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슬쩍 침대에서 일어났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방으로 들어와서 절 부르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잠은 어떡해? 얼른 일어나서 같이 동네나 한 바퀴 돌고 오자. 너희 신랑은 벌써 씻고 나왔어. 며느리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서 깨웠다고 좋게 말해도 나갈까 말까인데 시아버진 미간까지 잔뜩 구긴 채로 후딱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 전 더 일어나기가 싫더군요. 아버님, 저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조금만 더 잘게요. 저 원래 아침에 뭐 먹으면 소화 안 돼서 일도 잘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네요.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무래도 충격적이었는지 입까지 벌리고 한참 동안 절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꼰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네, 너는 안 먹어도 네 남편 밥상은 차려줘야지. 산책 안 갈 거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네 시어머니 도와서 상이나 차려. 시아버진 당신 하실 얘기만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곤 곧장 남편을 데리고 산책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제 행동에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도 시아버지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전 입술을 삐죽거리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로 나와. 밥상은 내가 차릴 테니까 그냥 들어가서 더 차.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원래 저렇게 융통성이 없다면서 혀를 차시며 저에게 들어가서 더 자라고 하셨어요. 전 이미 잠이 다 깨버렸으니 그냥 아침상 차리는 걸 돕겠다고 했고요. 전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자랑 어떻게 30년을 넘게 사셨을까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아버지께서 산책에서 돌아오신 뒤였어요. 시아버지는 식사하는 내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셨습니다. 그네 너 명심하렴. 남자는 자고로 아침 먹고 나가야 하루 종일 일터에서 힘을 쓰는 거다. 뭐 아무리 네가 나가서 돈 좀 번다고 해도 집안의 가장은 자고는 남자야. 여자가 집안의 가장을 대접해줘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전 시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80년대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생각은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 친정은 그렇지 않아서요. 친정엔 아버지만 빼고 다 여자라 그런지 집안의 남자가 자꾸 큰소리 내면 여자가 나가서 기죽는다고. 자고로 남잔 여자한테 큰소리 치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명색이 맏며느리긴 하지만 전 시아버지 시대 때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희 친정은 워낙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귀하다면 무지 귀하게 자랐습니다. 결혼 전엔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저에게 자꾸만 말도 안 되는 80년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려고 하시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꼬치꼬치 말대꾸를 할 때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셨죠. 잘했다, 잘했어. 저 인간이 딸이 없어서 그런지 여자 귀한 줄을 몰라. 그래도 저 놈팽이가 며느리 무서운지 큰애 너한테는 아주 꼼짝을 못하는구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결혼 초반엔 시아버지도 저에게까지 심하게 하진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당신 자식이 아니니까 시아버지도 저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시아버진 제가 당신이 원하던 맏며느리 상과 점점 더 달라지니 언제부턴간 저까지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셨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늦게 임신했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이야 급하게 하긴 했지만 제 인생의 아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도 2년 넘게 아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특별히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아버진 달랐어요. 만날 때마다 소식이 없냐고 닥달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애써 좋게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고 둘러댔지만 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도 스트레스인데다가 혹여나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닌지 은근슬쩍 떠보시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요즘이야 다들 늦게 난다고들 하지만 신체 나이라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자 나이 30 넘으면 젊어서 낳는 것보다 배로 힘들어. 1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애도 똑똑하고. 안 그래도 아이 낳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면 어떡해.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큰애 너 일한다고 자꾸 늦게까지 회사 있지 말고 술도 먹지 말아라. 애 가질 몸인데 관리를 해야지. 시아버지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마다 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 절 잘 아는 남편은 제 눈치 보느라 시아버지 눈치 보랴 정신이 없었죠. 그럼요. 저희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요. 잘하기는 매번 집에 가보면 냉장고에 배달 음식이랑 맥주만 잔뜩 있던데. 둘째네 봐라. 둘째가 나이도 어리고 술도 안 먹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어섰잖아.
자고로 집안은 뭐든 순서대로 가야 부모 속이 편한 건데 장남이 제 몫을 못하니 형제가 뒤죽박죽되게 생겼잖아. 당시에 시동생이 6살 어린 20대 동서와 결혼해서 곧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시아버진 동서와 제가 만날 때마다 대놓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동서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시동생이랑 바로 결혼해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요. 그려군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전 그런 동서가 안쓰럽기만 한데 시아버진 너무 대견하다고 매일 칭찬하세요. 여자란 자고로 똑똑하고 남편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데 동서가 딱 그런 며느리랍니다. 그날도 동서 임신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다 모인 거였어요. 저도 물론 동서를 축하하기 위해 기분 좋게 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저런 소리를 하시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봐서라도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도저히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애가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나요? 전 아직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아서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결국은 마음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같은 성격은 여지를 주면 잔소리에 끝이 없었어요. 단칼에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시아버진 차갑게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식탁을 손으로 3개 내려치셨어요.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죠. 그네, 네가 워낙 친정에서 곱게만 자라서 물색 없는 애인 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더는 못 참아주겠다. 너는 뭐든 다 네 멋대로 하려고 했으면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왜 멀쩡한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결혼해놓고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고 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때 시아버지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잔뜩 눈살을 찌푸린 채 절 쏘아보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징그러웠어요. 본인 혼자 화가 나선 주체하지 못하고 점점 더 언성을 세게 질렀죠. 제가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식탁까지 치면서 말씀하시니 저도 적잖이 놀라긴 했어요. 함께 있던 가족들도 당황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죠. 남편은 연신 옆에서 제 옆구리를 찔렀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네 남편이 계획하고 있다잖아. 그럼 그냥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될걸. 여자가 꼬박꼬박 남편 하는 말에 끼어들어서 어디 감히 시아버지 말에 훈수를 달어.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면 네 친정에 연락해서 딸 교육 제대로 다시 시켜서 보내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진 당신 하실 얘기만 버럭 질러버리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고 동서와 시동생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했나 싶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참다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은 기분 좋게 가족들끼리 다 만난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직성이 풀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 생각 말할 줄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다들 참고 있는 거라고. 됐어. 이게 다 너희 아버지 잘못인데 왜 괜히 큰애한테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괜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 아버진 내가 달랠 테니까 다들 그만 가서 쉬어. 전 그제야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저도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시아버지와 대화만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전 고개까지 숙이면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동서와 시동생에게도 나 때문에 분위기 망쳤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전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낮엔 제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드렸어요. 상황이 어쨌든 시아버지께서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며느리가 바락바락 대드는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아버진 참 대단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이만 먹었지 애가 참 경솔한 면이 있어. 아무리 위에 사람이라도 아랫 사람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둘째 보면 남편이랑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보고 배워. 시아버지의 말씀에 여전히 속에서 천불이 들끓었지만 전 애써 마음을 사귀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야 그날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몰라서 내가 노력하면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죠. 그 이후에도 몇 년째 시아버지를 상대하다 보니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게 저희 정신적 건강에도 좋겠다 싶어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얼마 뒤 저도 첫애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아 키우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시아버지도 참 대단한 게 자식이 없을 땐 빨리 낳으라고 사람을 들들 볶더니만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애 키우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첫째가 딸이었을 때도 시아버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첫째 낳고 바로 둘째 낳으면 성별이 똑같이 나오니까 딱 3년 정도 터울 두고 둘째 낳아. 그래야 둘째는 아들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데도 전 더는 시아버지와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전 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러던 중 둘째가 계획 없이 갑자기 생기게 됐죠. 저나 남편 둘 다 첫째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둘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첫째 돌 지나자마자 둘째가 생겨서 저희도 둘 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터울 두고 낳아야 성별이 바뀐다고 말을 했는데 너희 눈에 어떻게 그렇게 바로 또 애를 가졌어? 엄튼 말을 안 들어. 아이고 둘째도 또 딸이 되게 생겼네. 시아버지의 눈엔 제가 아들 낳아주는 기계로 보이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딸이면 어때요? 또 딸이면 서로서로 옷도 물려있고 너무 예쁘지. 우리도 큰애랑 둘째랑 3살 터울인데 둘 다 아들이잖아요. 그런 말 다 미신이라 소용도 없어요. 천사 같은 시어머니는 혹여나 제 기분이 상할까봐 제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와중에 시아버진 연신 아들 타령만 하셨지만요. 우리야 둘 다 아들인데 무슨 상관이야? 아휴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냥 아들만 잘났던데 우리 집은 아들 손주 보기가 왜 이렇게 하늘의 별따기야? 둘째 동서도 딸만 하나예요. 동선의 첫째도 벌써 4살이 넘었는데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못 낳겠다고 하는데도 시아버지는 아직도 둘째 얘기를 하십니다. 시아버지께서 항상 얘기하는 무당이 하나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무당인데 그 무당 말이 동서가 둘째를 낳으면 무조건 아들이라면서 꼭 낳아야만 한다고요. 그런 와중에 저도 딸을 낳고 곧바로 둘째를 임신했으니 시아버진 더 아들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남편과 같이 그 용하다는 무당집에 가서 사주랑 궁합을 보고 오라고 했고요. 동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도 그 무당이 동서는 사주가 좋고 남자가 일어나게 할 사주라고 좋다고 했고 전 워낙 키가 세서 웬만한 남잔 감당을 못하는 여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 근처에 얻어서 시부모님을 자주 보고 살아야 제가 길을 못 편다고 했대요. 그래서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죠. 그땐 그냥 어른들이 흔히 하는 미신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남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주 문제에 있어서 시아버지께서 너무 진지하게 그 무당 말만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꽃선녀가 무조건 3살 터울로 낳아야 한다고 했다니까. 아이고 그전엔 아들 구경 못한다고 했어. 아이들 성별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만 잘 키우면 되지. 그거야 아들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아들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도 아들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 시아버진 결국 또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제 뱃속에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그 무당 말이 뱃속에 이미 딸이 자리 잡았지만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뱃속의 아이를 아들로 바꿀 수 있답니다. 이 부적 네 바지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고 밥 먹을 때마다 후추를 밥에다 넣어서 먹어. 알았지? 시아버지께서 그 무당이 했다는 소리를 제게 하시는데 기분이 상해서 한참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 자리에서 부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태교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러곤 대충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둘째가 아들이었어요. 둘째가 아들이라는 소리에 시아버지인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하시는데 그게 또 꼴보기 싫더라고요.
거봐, 우리 꽃선녀 말이 틀린 적이 없다니까. 시아버진 우리 둘째가 아들인 게 정말 그 무당이 써준 부적 덕분인 줄 아셨죠. 전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두었습니다. 밥에 후추 잘 섞어서 먹었냐고 저에게 물으실 때마다 그랬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더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의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뭘 조심해야 한다, 뭘 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시댁에 발을 끊게 된 겁니다. 귀찮게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첫째, 둘째 시댁에 데리고 갈 때마다 대놓고 둘을 비교하고 편애하시니 첫째가 안쓰러워서 점점 더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가 생기기 전엔 남편도 웬만하면 시아버지에게 다 맞춰드리고 저어드렸지만 애들이 점점 커가니 남편도 부모보다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딸 바보예요. 딸이 해달라고 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사람인데 그런 귀한 딸에게 시아버지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 남편도 자연스레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진 툭하면 어린 딸에게 무조건 누나가 양보해야 하는 거라는 둥,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둥 그런 식의 이상한 소리를 하셨죠. 저도 남편도 제 딸에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으니 시댁에 가기만 하면 시아버지와 티격태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가 생겼고요. 그러던 중 시댁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칠순 생일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시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칠순 때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요? 저희는 당연히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모여 잔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처자식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는데 70번째 생일까지 가족들하고 있을 필요 뭐 있어? 나 혼자 여행 좀 다녀오고 싶으니까 너희가 용돈이나 좀 챙겨줘.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대답이라 가족들 모두가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한 게 시아버진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이 평생 가장으로서 역할만 하셨으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시아버지가 좀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앞으로 혼자 여행을 어떻게 가실 수 있겠어요. 더 연세 드시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저와 동서가 시아버지 가고 싶으시단 나라들로 동선 맞춰서 예약을 해드렸죠. 시아버진 당신 생신에 맞춰 10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여행하는 10일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10일 만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시던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공항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러 가겠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트에 장만 보러 가도 아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 웬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남편이 애들 저녁 먹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우셨는지 목소리가 잔뜩 떨리면서 격앙되어 있었죠. 얘들아, 나 이제 어떡하니? 너희 아버지가 나더러 지금 당장 집 사서 나가란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놀라서 말문이 다 막혔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여행에서 돌아오신 시아버지께서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여자와 살고 싶으니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셨대요. 나 지금까지 평생 당신한테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나도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남은 인생 살고 싶어. 얘기를 듣는 내내 막장 아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연세의 젊은 여자랑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겠다니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애들을 곧바로 친정에 맡기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동서에게도 전화해서 시동생에게도 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잠시 후 시댁에서 마주친 광경은 어느 막장 드라마보다 더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시아버지께서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왠지 눈에 익었어요. 당신 꽃선녀? 그랬습니다. 아마 막장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못 쓸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운 여잔 다름 아닌 그 무당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몇십 년 동안 믿었던 바로 그 무당이요. 제가 남편을 따라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봤던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나랑 우리 선녀님은 지난 10년 동안 마음으로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이제 더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난 너희 엄마랑 헤어질 거다. 그런 줄 알아. 대사만 들으면 아주 절절한 사랑이라도 하시는 줄 알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꽃선녀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건 몇 개월 안 된답니다. 그전까진 고객과 무당 사이였대요. 그런데 최근 꽃선녀가 선녀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시아버지와 운명이라고 했대요. 시아버지 70번째 생일날 두 사람이 사랑을 맺어야 평생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진 가족들에게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해놓고 그 무당이랑 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전 너무 더러워서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미친놈, 평생을 개소리만 하더니 죽을 때 돼서까지 개소리만 하고 앉았네. 내가 평생 네 옆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나더러 나가라고? 내가 미쳤냐? 나 죽어도 너랑 이혼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절대 시아버지와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시곤 우리에게도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난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간다.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전현이랑 나가서 둘이 살아. 살림을 차리든 말든 난 상관없는데 이혼은 절대 안 돼. 조금 전 시어머니께서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우시길래 걱정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기력을 차리셨는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은 그 정도로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시아버지야 항상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는 분이니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이런 일로 시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 속이 말이 아니실 거예요. 평생 그 더러운 성격 다 맞춰가면 몇십 년을 참고 살았는데 말년에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고 이혼까지 요구하니 심장이 녹아내린 것 같으실 것 같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나가려면 아버지가 나가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이혼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면 저희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저 여자 상간녀 소송해서 감옥에 넣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화가 난 남편은 시아버지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서 언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 무당한테도 경고를 날렸죠.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죽기 전에 꼬셔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나 본데 정신 차려요. 아줌마, 내가 당신 다신 우리 집에 열신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그 여잔 지난 10년 동안 시아버지한테 부적이니 구신이 해서 벗겨 먹을 돈만 해도 꽤 될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가 나이도 먹었겠다. 자기 말도 잘 들으니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이제 아예 안주인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지심이 분명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그 여자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안 나가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순순히 나가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눈치도 없이 그 무당을 따라서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 무당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 사람을 써서 그 여자 뒤를 캐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집을 나간 시아버지는 몇 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한 통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러다가 정말 그 무당이랑 살림 차리고 살면서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싶었고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야비한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턴 시어머니에게 일절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답니다. 더군다나 현재 사는 아파트까지 내놓은 상태라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른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으신 거죠. 엄마가 이혼 안 해주면 이대로 집 팔아서 엄마 내쫓으려는 심상 같아요. 괜히 더러운 걸 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 계세요.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성격에 이혼해줄 때까지 저렇게 치사하게 구실 텐데
상간녀 소송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아버님이랑 마주치지 마시고 피해 계세요. 그래도 40년 가까이 살 비비고 산 부부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치졸하게 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진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해줘야만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겠다고 하셨대요.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답니다. 이걸 보고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남편과 시동생이 무당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여행 간 기록과 현재 한 집에 사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도 소송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쪽 변호사가 워낙에 유명한 로펌 변호사인데 상간녀 소송까지 도와주고 있나 보더라고요. 소송이든 이혼이든 다 떠나서 가족들은 오로지 시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안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아버지에게 그런 취급까지 받고 계시니 안쓰러워서 지켜볼 수가 없었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시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나도 아는데 엄마 그렇게 쉽게 쫓겨나지 않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집에서 내가 나가? 난 절대 이 집 네 아빠한테 안 뺏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이혼도 안 해주고 집도 안 뺏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근처 마트에 일을 구해 일까지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으니 본인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절대 저희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나랑 너희 아버지 싸움이야. 너희한테 절대 패 끼치지 않을 거니까 너희도 내 걱정 그만하고 너희 새끼들이나 챙겨. 시아버지의 바람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언제나 온화하고 가정적인 분이었는데 갑자기 앞뒤 안 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한편으론 시아버지께서 저러다 그만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데 시아버지가 강제로 내쫓진 않을 거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제 꿈자리가 좋지 않아 출근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죠. 안 그래도 최근 한 달 정도 시어머니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마트에 일하러 10시 넘어서야 가시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나 걱정이 됐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연락이 되지 않길래 제가 퇴근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들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현관 바로 앞 바닥에 넘어지신 채 쓰러져 있었어요. 전 놀라서 곧바로 119를 불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부검 결과 시어머니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선 평상시 심장 질환을 알아오셨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년 저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사소한 염증 한 번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 연세에 드시는 약도 하나 없을 정도로 건강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태도가 달라지셔선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시아버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아버지를 안쓰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전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긴 했어도 그 정도로 파렴치한은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슬픈 걸 연기로 하실 리가 있어? 남편도 시동생도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모습이었어요. 그럴만하죠. 평생 고생만 하신 것도 모자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슴앓이만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장례식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임을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느껴졌어요.
남편만 믿고 40년 동안 많은 걸 참고 버티며 사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너무 힘드셨으니까요. 장례식 내내 전 울기만 하느라 잠도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인 바로 전날 잠깐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쭈그려 앉아 잠이 들었는데 믿기지 않는 꿈을 꾸고 말았어요. 꿈속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꿈속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서글퍼 보였어요.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저에게 다가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큰애야, 내 죽음에는 비밀이 있다. 제발 네가 날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신 겁니다. 저는 발인을 마치고 장지까지 다녀오는 길에 아무래도 이대로는 찝찝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얘기해서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쭉 둘러봤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가족 중 누구도 몰랐는데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곧바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CC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서 머리를 쥐어잡으며 쓰러질 뻔했어요. 거실 CCTV를 설치한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이후에 시어머니께서 집에 안 계실 때 설치했나 보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핸드폰에 대고 얘기를 하면 CCTV로 소리가 들리는 카메라였는데 설치하고 나서 연신 시아버지가 카메라에 대고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해왔더라고요. 미친 예편네. 끝까지 나한테 빌붙어서 거지같이 살겠다 이거지? 제발 좀 떨어져. 아니 차라리 죽으라고. 처음엔 잔소리처럼 연신 화를 내다가 언제부턴 같은 시간만 되면 죽어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동안 말이죠. 저와 남편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인이 심장마비였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경찰은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시아버지와 무당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조사 중 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사건 당일 새벽 시아버지는 또 CCTV로 시어머니에게 곧 신이 시어머니를 심판하러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무당이 소복을 입고 시어머니 집 현관까지 찾아갔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놀라 쓰러지신 거였어요. 저와 가족들은 그 일로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회사에 출근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평생 한 지붕 아래에 살아왔던 아버지가 여자한테 미쳐서 그런 짓을 벌였으니 괜찮을 수 없었죠.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일주기라 가족 모두가 다녀왔습니다. 전 기도하며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날 제 꿈에 나타나 주셨죠. 만약 시어머니가 그날 절 찾아오지 않았다면 평생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무당녀는 계속해서 항소하다가 드디어 대법 판결이 나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무당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는 아마 감옥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은 가족들끼리 뭉쳐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우리 가족들에게 힘내라는 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로가 저희에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듣기 힘든 얘기일 수 있는데 끝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